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만 특집 앞으로 3개월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N차 폭락이 시작되나, 거품이 터졌나,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오늘 받았죠.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아주 선방한 셈인데, 그 중심에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팔자 공세를 폈는데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오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매수한, 또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유튜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찬구 경제과에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시작한 유튜버입니다. 이찬구 씨는 저와 같은 재정 컨설턴트로서 오랜 동안 저의 동료인데요. 사실은 제가 유튜버를 하라고 꼬드겼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진실되고 성실합니다. 이창구 경제과의 이 유튜버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정보들을 함께 들으면 경제와 또 투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 통해서 추천합니다.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댓글에 돈 파는 가게 소개받아 왔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3개월 시리즈 네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한부 경제, 시한부 투자. 자, 2008년 이후 12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괜찮았죠. 덕분에 눈덩이, 즉 부채, 유동성, 그 눈덩이는 상상 그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 이것을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민스키 모멘트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마치 이 민스키 모멘트가 본격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신호탄, 즉 스모킹건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스키 모멘트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 민스키 모멘트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내용,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데, 과도한 엄청난 부채, 빚 확대에 기반한 경제, 즉 그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난 다음에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경기 호황이 끝났으니까 건전한 자산까지, 즉 채무자가 빚을 갚기에 바쁘다가 도저히 부족하니까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팔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점, 자, 이것을 민스키 모먼트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바로 민스키 모먼트의 일종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댄 경기 호황, 자, 이것은 또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금융시장의 호황,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 전부 빚이지 않습니까? 이 과도한 부채 확대 때문에 금융시장이 팽창했고 좋았고, 그렇지만 이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제한되면서 또 손실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린 돈을 갚기에 바쁘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팔면서 이번에 폭락이 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지금 어제의 폭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은요, 과도한 부채 확대, 이것은 분명히 맞죠. 엄청난 시중에 유동성이라고 표현되는 빚, 빚투가 엄청나게 쏟아져 있습니다. 나라 빚도 엄청나고 개인 기업들 빚도 엄청나죠. 근데 다른 점은 더 많습니다. 다른 점 하나부터 6번까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경기 호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이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 따라서 지금 건전한 자산이 있습니까? 사실은 건전한 자산이라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경기 침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민스키 모멘트를 꼭 전반적인 경기 호황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즉 금융시장의 호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계속 올렸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시장 친화적인 금융정책, 금리 인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국면입니다. 이것도 완전 다르죠. 세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바로 부동산 버블이 금융 통제를 이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이상으로 대출이 일어났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 아닙니다. 또 그때 이후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 부동산 버블이 금융 통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약 그것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하고 다르냐면, 그때는 미래산업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 강력한 미래산업, 우리가 기술주로 대표하는 이 강력한 미래산업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다른 거죠. 다섯 번째는요,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카르텔이 아주 단단합니다. 글로벌 카르텔.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전 세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는 정신들이 함께 뭉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돈, 재정정책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엄청난 개인 유동성. 자, 그 당시 2008년도에 한국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10조 정도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넘어섰죠. 지금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또 신용잔고만 하더라도 그 당시보다 신용잔고 융자액은 10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개인 유동성이 지금 2008년과 또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민스키 모먼트를 단순하게 2008년도도 그랬다라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른 점이 이처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민스키 모먼트를 갖다 붙일 것은 아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3개월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시한부 경제, 시한부 투자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경제 위기 거품이 터지는 그 스모킹건을 공매도에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왔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원래 공매도 금지가 이달 9월 15일까지였는데 이것을 6개월 연장해서 내년 3월 15일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자, 이 공매도 설명 이따가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냐 하면 어제 발표했죠. 정부에서 190조 원, 무려 190조 원이 투입되는 뉴딜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이것들도요, 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의 그림자랑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매도는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겠다고 싶을 때 그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빌려와서 팔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빌려왔으니까 갚아야겠죠? 언제 갚느냐? 그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싸졌을 때 사서 갚는 방식,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투자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매도인데, 아쉽게도 이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반대로 전유물인데, 이 1차 공매도 제한은 3월 16일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였었는데, 이게 이제 임박해 오니까 연장을 6개월 했습니다. 2차 공매도 제한 연장.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이제 연장을 했죠. 이 이유가, 연장한 이유가 감염 재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때문에 연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공매도의 장점은요,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
이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다시 이제 대갑기에서 사야 되잖아요. 하락했을 때 산단 말이죠. 이 증시 하락했을 때 다시 사야 하므로 매수 측면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시장에 가격 조절 기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전략적으로 주도합니다. 그들만 거의 행사를 하므로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 불평등의 대표적 수단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리하니까. 또 반대로 공매도를 없애거나 아예, 아니면 최소한 일단 6개월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쪽은 개인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자, 이런 목소리,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요, 시장의 현실은 이 공매도 금지가 끝나면, 이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폭락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도 오늘도 많이 팔았는데 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매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쏟아지면 가뜩이나 거품 논쟁이 있는 지금의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6개월을 연장한 그 속사정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 감염 재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라고 내세웠는데, 얼핏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틀렸다라기보다는 정말 깊은 이유는, 깊은 속내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의 진짜 이유.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가 없었던 기간 동안 거침없이 상승했죠. 공매도가 허용되면 거침없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거침없는 하락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따가 세 번째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두 번째요. 공매도 금지 연장 진짜 이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의 빚으로 투자하는 B2가 사상 최대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개인 순매수가 올 한 해 50조 원 정도, 그리고 예탁금, 고객 예탁금의 순수한 증가액이 30조 원 정도인데, 이 공모주 최근 카카오게임즈 증거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80조 원 가운데 50% 정도가 빚이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 16조 원이고, 또 주식담보대출, 마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하는 것처럼 주식도 재산이니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18조 원, 이것은 이제 지난 7월달 기준 자료인데 18조 원 가운데 일부도 또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와 있겠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보도 언론 자료, 금융기관에서 은행 등 개인 신용 대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신용 대출을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예탁금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로는 안 잡혔지만, 자,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의 M2가 뭐죠? 바로 통화 속도, 통화가 유통되는 속도, 그 증가율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 한 해 한국 주식시장, 또 미국 주식시장, 또 뭐 중국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 일본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붕괴를 막은 1등 공신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개인 투자 자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로 추정되는 빚.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객 예탁금의 증가를 이 그림으로 보면 너무 확연합니다. 예탁금 증가가 올 한 해 거의 뭐 2400%입니다. 평균에 비하면.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냥 뭐
솟구쳤죠. 마치 큰 폭탄이 터진 것처럼 솟구쳤습니다. 솟구쳤는데 여태까지 지난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 고객 예탁금이 증가해 오다가 올 한 해 이렇게 솟구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을까 보면요. 2004년도에 고객 예탁금이 10조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조, 2012년도에 20조. 자, 8년 만에 1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8년 정도가 걸린 거죠. 또 이 20조에서 30조 원에 이르는 시기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까지는 6년에 걸렸습니다. 즉 앞에 10조가 오를 때는 8년, 또 뒷부분에 10조가 오를 때는 6년이 걸렸죠. 즉 6년에서 8년 정도 사이에 10조씩 올랐는데 이번에는 올 한 해 지금이 8월 말 기준으로 30조 원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올해 이대로 간다면 아직 몇 달 남았죠. 이대로 간다면 올해 한 40조 정도로 일단 추정해 보는데 이 한 해 40조 원은 과거 6년에서 8년 사이에 10조씩 올랐다,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2400%가 급등했다는 거죠. 자, 제가 민스키 모멘트 이야기 들었지만, 자, 민스키 모멘트를 우리가 2008년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2008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 수준,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정도,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나게 급등해 있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이 고객 예탁금, 자, 이것부터가 서로 시장의 영향에 엄청 크게 달라져 있는 현실이다. 이 점 또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정부가 6개월 연장하게 된 그 그림자 숨어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이 공매도 관리, 즉 주식시장 관리를 잘 못하면 가계 파산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절반이 B2입니다. B2로 투자.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게 잘못되면 금융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즉 주식 때문에 가계가 파산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경제 침체 앞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연체가 증가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가계대출, 다른 대출, 예를 들면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등의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편에서는 경제 침체, 경기 회복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와 서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보면요. 2020년 6월 말 기준에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약 1,700조 원인데, 자, 실감 안 나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중은 95.5%. 그 다음에 증가 속도는 OECD의 1등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높죠. GDP 한 해 나라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매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출에 그만큼의 빚이 가계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증가하는, 그 빚이 증가하는 속도는 OECD의 단연 1등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처분 소득 대비, 즉 우리가 벌어들인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반드시 또 지출해야 될 필요 비용을 빼고 나면 내가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이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91.7%인데 이것은 OECD 수십 개국의 나라 가운데서 6등이다. 자, 이것들만 보더라도 엄청난 우리가 빚을 많이 가진 나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7월달 기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6월달, 전달인 6월달에 대비 7조 6천억 원이나 한 달 동안 늘어났는데, 이것은 통계가 작성한 이래로 7월 한 달 기준 가장 제대로 증가했다. 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시한부 경제, 시한부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한국 경제 정상화 시간, 이게 이제 시한부 경제, 시한부 투자인데, 이것을 공매도를 6개월 연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정상화되는 시간을 일단 6개월 정도 벌어두었다. 정부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6개월 동안에 기본적인 주가 거품을 조금 해소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빚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을 조금 이제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옷과 몸이 있다면 몸에 옷을 맞춰야 하는데 옷에다가 몸을 맞추고 있는, 즉 이때 옷은 주가, 그 다음에 몸은 기업 실적이라고 본다면 기업 실적보다 너무 주가가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몸에 옷을 맞춰야 하는데 두 가지죠. 몸이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옷이 줄어들거나. 당장의 현실적인 것은 몸이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옷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주가 거품이 빠진다. 두 번째는요, 그때까지 경제 회복이 만약 안 되면 실직, 파산 등 가계 소득이 급감한다. 자, 1번, 2번이 맞물리면 상당한 큰 경제적 타격, 또 가계, 부채 이런 등등이 뇌관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판국에 이르려면 경제 회복 정말 물 건너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백신 효과도 희망, 왜냐하면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를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한 50% 정도의 예방 효과만 있다. 자, 이런 이야기 이제 정설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하고 계속 감기처럼 독감처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독감보다 오히려 치사율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일들이 많죠. 바로 경제 셧다운, 즉 격리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고 또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을 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오직 경제 회복만이 관건인데 그러나 첫 번째, 2008년 이후 12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괜찮았고, 두 번째, 그동안의 눈덩이, 부채, 이 눈덩이가 상상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되어서 터지면 충격은 정말 엄청날 수 있다. 심지어 세 번째, 일본에 이어 미국도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피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피치사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물론 등급 자체를 적용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전망치로 돌아섰다. 자, 이 피치사가 한국에도 경고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 46% 이상이 되면 신용 등급, 한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46.7%, 즉 피치에서 경고한 국가 채무 비율 46%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디커플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탈동조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세계화하면서 각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보면 미국과 이 중국의 갈등, 서로 이제 따로 살자, 서로 협력하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자, 이것이 크든 적든 간에 계속 지속화된다면 대외 의존, 수출 의존도가 가장 세계에서 높은 한국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또 여섯 번째, 한국의 고질병 뭐죠?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이거니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자, 이런 등등을 다 감안을 하면 6개월 이후 경제 회복, 저는 글쎄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6개월 뒤에 경제 회복 가능성이 낮으면 정말 6개월 뒤에는 파산할까요? 자, 제가 6개월 이후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공매도에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을 6개월 뒤 내년 3월 15일 날 또 할까요? 할까 하지 말까는 그때 경제 사정, 또 주식시장, 투자시장, 금융시장 형편을 보고 판단할 것이기에 그 부분을 일단 유보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의 경제 회복은 단기, 중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이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고요. 반대로 단기, 중기 관리에서는 경제 회복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 회복에 대한 청사진보다 오히려 가계 신용 위기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빚이 투자 시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즉 깡통 계좌, 주식으로 파산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 경제 회복 그 자체로 물 건너 갑니다. 아마 코로나보다 한국 경제에서 더 큰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6개월 이후 시나리오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경제 회복이 아니라 저는 주식시장의 소프트 랜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즉 개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시장을 분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바로 190조 원을 투입한다는 뉴딜 프로젝트를 어제 발표했죠. 자, 여기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190조. 정책금융 100조, 그리고 민간금융 70조. 이 170조 원을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바로 뉴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기업, 한국 경제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뉴딜 펀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투자할 수 있는 뉴딜 펀드 20조 원을 만들어서 총 19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것은 뉴딜 펀드, 또 민간금융, 정책금융, 이것들이 일단 경제 해당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정책적 형태로 투자되겠지만, 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크게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그 펀드들이 개인들이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분산해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탐욕이 계속 앞서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해당 기업의 주식이 오르면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그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정부는 지금 현재 경제 회복을 포인트로 둔다기보다는 당장에는 앞으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계 신용 위기 관리에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중단기 정책 목표 가계 신용 위기 관리가 잘 되어 가면, 또 이 150조 원을 투입한 뉴딜 프로젝트가 잘 되어 가면 또 이 경제 성장,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겠죠. 그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남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최소 3개월 이 핵심 포인트, 이것은 경기 회복보다 정부 입장에서 위기관리 정책이다. 이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니까 너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처럼 앞으로의 이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조금 멀어진다고 하면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자산 비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자산이 뭐가 있죠? 금이나 글로벌 채권 이런 등등이죠. 어제 저녁에는 금도 빠졌습니다. 조금. 세 번째는요, 미국 주식 가운데 지금까지 어제 기술주, 애플, 또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이 미국 주식 가운데 위험 중립형 주식들이 있습니다. 고배당을 많이 하는 위험 중립형 주식.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 이런 등등인데,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도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적게 오르죠. 위험 중립형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이런 위험 중립형 주식을 조금 확대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또 꼬박꼬박 배당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익 마진, 손실 마진을 상당히 해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별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 코로나 시즌 동안 올해 유일하게 주가 폭락이 없었던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유일하게 폭락이 없었죠. 이 중국은 또 엄청난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 한국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보십시오.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이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또 한국에서 외국인이 계속 몇 달 동안을 팔아치웠지만 그것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 먹으면서 오히려 한국 주시장을 크게 성장시켜 상승 국면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또 한국 금융시장의 1등 공신은 정부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니고 바로 개인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죠. 한국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급락했다고 오늘 한국 시장이 생각만큼 급락하지 않은 것처럼 미국, 한국, 중국, 요즘 이제 최근에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도 많이 팔고 또 오늘 또 지난주 해서 한국 주식도 많이 팔았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각국이 이제 이 금융시장도 차별화되고 있다. 또 어제 한국에서는 190조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도생인데 얼마나 많은 경제 부양, 얼마나 많은 이 금융위기 관리 시스템을 잘 가동하느냐, 그 차이가 각국의 차별화된 시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5번째인데요. 부채, 청산, 그리고 청산하기 힘든 부채는 정말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제 회복은 조금 길게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위기관리 정책에 초점을 둔 이런 기조라고 하면 그 가운데 변동성은 커지고, 그렇다면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셔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부채를 청산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줄이는 노력, 자, 그것들이 앞으로 3개월 또 내지는 길게 한 6개월 정도에 우리가 개인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3번째와 4번째 이 부분은 또 제가 따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즉 미국 주식 가운데 위험 중립형 주식 고배당, 이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4번째 중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190조 원 뉴딜 프로젝트,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3개월 시리즈 4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해 주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검색하신 다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